우리 공동의 디스커션을 위해서 한 가지 그 화두를 좀 제안할까 합니다. 그건 뭐냐 하면은 이 보편윤리라는 굉장히 그 이론적이고 다소 좀 고답적인 이런 그 논의를 우리가 지금 쭉 해오고 있는데,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뭐 우리 이 대한민국이 특히 지금 현재 정권 아래서 보편윤리로서 정의와 공정이라는 시대 정신을 열심히 그 추구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이 보편윤리로부터 우리가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는 느낌이, 바로 이제 그것이 이 내로남불이라는 것인데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은 불륜이다. 이걸 이제 따져보면 결국 더블 스탠다드, 그 인간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윤리, 도덕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이중잣대의 원리에 따라서 사는 사람이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있고, 특히 정치가들이 가장 표본이고, 대부분 국민들도 저는 하루에도 수없이 이중잣대로 세상을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중잣대가 결국은 이중인격이고, 이것은 오늘 우리가 이야기했던 보편 그 윤리, 또 방금 이제 그 발표했던 기독교의 보편윤리 이야기한 분이나 또 유교의 보편윤리 하는 분이나, 이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그 지향점으로부터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우리의 현실, 비참한 현실을 바라볼 때, 어쩌면 이렇게 우리가 수백 년, 수천 년을 유교 영향 밑에서 살아왔고, 또 기독교는 그보다 연조가 좀 짧습니다만은 벌써 뭐 200~3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우리 민족이 도를 닦고 기도를 하고 수양과 수행을 해왔는데, 어쩌면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보편윤리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또 그것과 모순적인 이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이런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우리 깊이 디스커션을 해야 경희대에서 이렇게 보편윤리라는 소중한 주제를 논의하는 현실적인 값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마지막에 발표하신 기독교 윤리를 하는 분이나 또 유교 윤리를 하는 분들이 이야기한 그런 논의에 비추어서 우리의 현실에 대한 평가도 좀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내로남불 할 때도 보편윤리는 일단 거론되는 건 아닙니까? 내로 할 때 이제 내로남불을 이렇게 이중잣대 할 때 한 잣대는 보편윤리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적용되는 잣대하고 남들한테 적용되는 잣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중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중 잣대 하나는 유니버셜 에틱스 아닙니까? 뭐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나한테 적용되는 윤리는 보편윤리고, 남들한테 적용될 때는 전혀 그것과는 모순되는 다른 윤리를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이제 이중잣대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반대로. 아니 그러니까 뭐 어떻게든 서로 잣타가 적용되는 원리가, 제가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프랑스의 그 잔 삐아제라는 사람이 아동 발달 심리학을 하는 사람인데, 그분에 따르면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는 태어나서 예를 들면 7세 정도 되기 이전에는 직관적인 사고밖에 못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해가 아침에 동쪽에서 서쪽으로 지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해서 태양이 돈다, 이렇게 보이는 대로 생각하는 것밖에 못하는 아주 자기 중심적인, 자기의 입장에서만 모든 것을 바라보는 그런 직관적 사고에 빠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7세 이상이 되면은 좀 이렇게 조작적 사고, 그 보편적인 윤리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뭐 황금률이나 은백률 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돼서 이제 우리가 학교를 만 7살이 되면은 학교도 시작이 되고 그렇게 이제 되는 건데, 대한민국 사람들의 일반적인 이제 윤리적인 보편 윤리적 관점에서 윤리적인 수준은 초등학교도 가기 어려운 내로남불에 지금 빠져 있다는 이 현실을 우리가 반성하지 않고는 오늘 이 보편 윤리에 대한 메시지가 나는 굉장히 약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정말 그 일생 동안 그 보편 윤리를 추구해 오신 우리 황경식 교수님의 정말 말씀은 우리 현실에 대한 비판은 정말 공감이 많이 갑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머리가 너무 영리해서 이중잣대가 된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말이지 정말 도덕성이 이거 정말 너무나 수준이 낮아가지고 이렇게 된 것인지 좀 그런 문제도 좀 논의의 대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간에 오늘 마지막에 발표하신 두 분들의 그 의견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우리 보편 윤리를 말씀하시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형편없는지. 조용훈 교수님, 아까 이제 또 우리 정용덕 총장님이 좀 코멘트한 부분도 있고 하니까. 네. 정말로 우리 정용덕 교수님, 총장님 말씀은 기독교 윤리가 유교 윤리보다는 훨씬 더 유니버셜하다 이런 이제 좀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여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은 보편 종교를 어떤 보편적 종교라면은 그 안에 다 보편 윤리를 함축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정말 기독교 윤리가 다른 종교보다 더 확실한 보편적인 측면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 청교전 뭐 플러스 알파. 네. 네, 제가 지금 이한구 회장님 그 질문에 이제 답변을 듣기 전에 제가 한 말씀만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아까 제가 이제 저는 이제 그 철학자도 아니고 이제 그냥 사회과학자이기도 하거니와 제가 그냥 이렇게 사례 들듯이 제가 경험한 걸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자칫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면, 서양 사람들은 기독교적인 그런 가치관에 이렇게 젖어 있다고 전제를 하고, 서양 사람들, 제가 그때 봤던 서양 사람들은 그런 이렇게 돌아가면서 서로 그런 기원도 하고, 또 그냥 전혀 피부치도 아닌 그런 더군다나 외국 아이들을 이렇게 양자로도 드리고 그런 걸 보면서 거기에 상당히 그 보편적인 그런 가치가 이제 실현되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반면에 이제 저는 뭐냐면 저는 한국에서 전형적인 그 유교적인 가치관에 젖어서 있는 사람으로서 도저히 그런 거는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 자칫 저는 제가 이제 그 유교적인 그런 문화의 가치관에 이렇게 배태되어 있다라고 이제 전제라고 말씀드렸는데, 김명석 교수님 이렇게 강의를 들으면서, 유교에서도 지금 이제 이한구 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마찬가지의 그런 어떤 표현만 다르지 그런 보편적인 가치를 지향하는 게 있구나 하는 걸 제가 배워왔어요. 그렇다면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가 잘못 이제 한 것도 되고 그러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서 나서 자라면서 저한테 이렇게 이제 스며들어와 있는 그 유교적인 가치관이라고 한 것은 그야말로 공자 시대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공자가 말씀하신 그런 그 진리가 아니고, 그야말로 한국화된 한국 사회에서, 특히 이제 제가 나서 자라는 시대에 한국에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현실로서 실현되는 어떤 사회적인 현상이죠. 철학적인 현상이라고 보다는 사회화되고 사회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렇게 실천하는 그 수준의 어떤 그 유교적인 어떤 그런 문화랄까 뭐 가치관인데 그걸 마치 그 유교의 원론적인 그런 그 가치인 것처럼 제가 그냥 왜곡한 거 아닌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제가 그 점에서 실수를 했다 하는 것을 이제 고백을 합니다. 하고,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충이라는 개념, 제가 가지고 있는 충이라는 개념은 윗사람한테 충성하는 로얄티로서의 그런 충이 저는 이해를 하거든요. 근데 아까 김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그게 충이라는 게 전혀 다른 의미로구나 제가 생각했던 거고 이런 걸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정 겸 사과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저한테 배어 있는 것은 그야말로 이 시대에 제가 이제 이렇게 그냥 그게 마치 유교의 진수인 것처럼 오해하고 저기 있었던 이 시대의 한국 사회에 이렇게 사회화되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마치 유교의 본질인 것처럼 제가 오해하고 말씀드렸다는 걸. 아니, 충분히 해명이 된 것 같습니다. 예, 조영훈 교수님. 김영석 교수님, 그 아니, 발표문에 특사라는 말이 있는데 정확히 무슨 의미죠? 이창원 교수님. 아니, 그냥 발표문에 있는 거 제가 질문 드리면. 아니, 이창원 교수님 너무 그 질문을 독점하는 거는 좀 비윤리적이야. 아니, 특사라는 말이 있는데 마시라고.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조영훈 교수님 예. 말씀해 주시죠. 예. 네, 제가 아마 이제 조금 이 분위기를 조금 부드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정영덕 총장님이 이제 질문하신 거는 사실 질문이 아니고 이제 이렇게 되면 좋겠다. 그런 개인의 경험에서 보스턴에서 이제 그쪽 기독교인들은 굉장히 기도를 해도 아주 세계적인 시야를 갖고 이렇게 세계 문제를 염려하고 기도를 하는데 왜 한국 교인들은 늘 개인적이고 소화적이냐, 그게 좀 안타깝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이제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결국 이제 그게 교육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결국 이제 우리는 우선 이제 교육을 그 주체면에서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종교들도 점점 종교가 시장화 됐잖아요. 그래서 서로 경쟁 구조가 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자기네가 최고다. 그리고 이제 글쎄요, 집안 단속이라고 그럴까요? 자꾸 이제 그 신도들을 안으로 묶으려고 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속한 신도들이 시야가 좀 좁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언론도 조금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BBC나 CNN이나 그런 이제 외국의 텔레비전 방송국들 이렇게 보면 세계 여러 나라 문제들을 자기네 나라 문제만큼 비중 있게 계속 이렇게 소개하고 보내고 코멘트하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는 여전히 이제 국내 문제 중심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이제 영향도 받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이제 종교는 종교 나름대로 또 사회는 사회 나름대로 교육에 관심을 지구화 시대니까, 세계화 시대니까 조금 더 넓혀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보편윤리 우리 대의 큰 주제인데, 아까 여러 교수님들께서 이제 그 개념 정립 자체부터 이게 참 논쟁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의 이상은 큰데 좀 상당한 시간을 갖고 밑바닥부터 다져봐야지 될 것 같다고 하는 그런 개인적인 이제 소회가 있고요. 아까 이제 황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하신 문제입니다. 왜 우리 현실은 이제 이 모양이냐, 이제. 근데 저는 제가 오늘 기독교의 입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종교도 점점 자본주의화된 사회에서 경쟁 구도가 돼버린, 종교 자체들끼리도 경쟁 구도가 돼버린 사회에서 종교들이 쉽게 자기의 신앙관 혹은 자기의 종파, 자기의 종교, 이거를 벗어나서 이 보편적인 것을 갖는데 상당한 유혹을 받기 참 쉽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근대 이전까지 나름대로 그래도 세계적인
어떤 하나의 세계를 추구했던 종교를 부정하고 이제 이성을 통해서 충분히 할 수 있겠다 생각한 이성은 과연 어떤 형편에 지금 있는가? 그 이성의 기초에서 뭐 근대 자유주의도 생겼고 또 경제 지구화도 이루었고 하지만 지금의 이런 팬데믹 상황을 비롯해서 기껏해야 결국 이제 인간 인류 뭐 동물이나 다른 자연 생물체는 생각도 못하고 그저 우선 인류 중심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국가들도 패권 국가들 중심이고 뭐 이런 결국 이성도 동일하게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지금은 오히려 오랜 전통을 갖고 있었던 종교와 이성이 예전처럼 서로 공격하고 그러기보다는 조금 더 대화를 하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면서 어떤 공통의 토대를 좀 찾아나가는 그런 일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개인적으로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기환 교수님 한 말씀 하시죠. 예, 저는 그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세계 시민 교육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 메일에 이게 떴길래 유익한 주제여서 들어왔다 우연히 들었는데, 예, 그 아주 오늘 횡재했습니다. 좋은 말씀들 잘 들었고요. 이제 학생들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이야기라고 해서 좀 어려운 것들도 좀 있긴 있었는데, 예, 열심히 메모하면서 들었습니다. 예, 훌륭하신 예. 교수님들 좋은 말씀 듣게 돼서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정병용 교수님 질문이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질문. 윤병길 교수님, 예. 제가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예, 질문하시죠. 예. 홍익대 윤병렬입니다. 조금 전에 그 유교와 그 다음에 뭐 기독교에서의 어떤 보편윤리 문제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 우리 조금 전에 정 총장님께서는 처음에 그런 질문을 이게 사양을 많이 하신 건데, 사실은 유교가 우리나라에서 엄청나게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지배를 하고 중국에 마찬가지고 했지만은 논의 텍스트라든가 유교의 텍스트는 정말 많죠. 그러나 밖으로 드러난 정치와 응용된 거 보면은 엄청나게 모순된 것도 많아요. 일단 주나라에서 시작한 유교는 너무나 권력 지상주의를 추구했기 때문에 권력이 이를테면 이제 왕은 천자고 천자는 마음대로 다 하는 거예요. 물론 유교 텍스트는 이렇게 잘해야 된다 하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권력은 정의나 진리보다 높기 때문에 거기 인격 유린되는 것은 예사고, 그리고 우리 500년 이상 유교를 들여다보면은 상당히 상명 하복 문화가 너무 성행해서 보편윤리가 굉장히 손상이 많이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엄청나게 억울한 사람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도 성경과 텍스트는 아주 메시지는 좋죠. 그러나 서양 사람들이 특히 18세기, 19세기에 아메리카 남북 대륙을 완전히 싹쓸이하고 아프리카 대륙을 초토화하고 아시아 식민지화하고 이 과정에 주로 가담한 국가들이 서양 기독교 국가들이거든요. 그러면서 응용되는 게 너무 험악한 거예요. 조금 전에 또 우리가 그런 얘기 나눴지 않습니까? 자본주의도 사실은 칼빈과 루트에서 시작되는 자본주의는 상당히 종교적 윤리적이지만은 가면 갈수록 그게 이제 종교와 도덕에서 벗어나서 이득만 챙기는 그런 자본주의로 발달된 것이 그야말로 서양의 자본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론적인 원본에 의한 어떤 그런 메시지는 다 훌륭하지만은 실제 우리 현실 세계에서 아주 이렇게 부정적인 것이 너무 많이 드러난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우리 한경식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보편윤리의 측면에 우리 사회에
그게 아까 뭐 이중자 때 내로남불 그 말씀도 있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그 내로남불은 뭐 좋은 말로 하면 이중자 때고 이렇게 될지 모르지만 그건 솔직히 말하면 꼼수고 저질이고 사실은 우리나라 정치는 굉장히 저질 정치라고 여겨집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이득을 위해서 아주 인수격으로 막 해석해서 그러니까 사회가 혼란스럽고 우리 국민들이 편가르기 되고 갈피를 못 잡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이거에 대해 굉장히 과제가 그냥 아주 많이 남아있는 것 같고 우리들도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남인 교수님. 저는 오늘 학교에서 먼저 갑자기 위원회가 잡혀가지고 좀 늦게 참석을 해서 앞에 두 분 발표를 못 들었고요. 나머지는 두 분 발표 듣고 많이 배웠는데요. 그 황경식 선생님이 이제 제시하신 그 질문, 그것도 이제 많이 생각해 볼 거리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그 조금 좀 이론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하나 드려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예. 네. 아까 이제 김명석 교수님 그 발표 들으면서 아주 재밌게 잘 들었는데, 거기서 서만 가지고는 안 된다. 충이 거기에 이제 따라와야 된다는 이천 생각. 그런 생각을 얘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싱어 얘기를 하면서, 그 정의의 원리, 그러니까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모든 행위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 정의의 원칙이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정의의 원칙이 서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따로 충 같은 게 필요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로 제가 이해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없을지, 서하고 사실은 정의하고 전 똑같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서는 이제 기소 무력 물시어인 뭐 이런 거니까. 그런데 그 말 속에는 모든 행위는 동일한 기준에 평가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는 꼭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두 가지는 이제 서로 다른 거라고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 김명석 선생님 하신 말씀을 저는 이제 그렇게 바꿔서 이해하고 싶은데, 결국 서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되고 거기에 이제 정의가 들어와야 된다. 이제 그렇게 되면 구도는 비슷한 거거든요. 이천은 충을 얘기를 했고 충에 의해서 보충이 돼야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 김명석 교수님은 싱어를 원용하시면서 정의에 의해서 보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문제는 정의와 충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지, 정의와 충은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인지, 제가 마지막에 황경수 선생님 마지막 발표 이렇게 토론할 때 들어와서 보니까 그 비슷한 문제 또 얘기하고 계시더라고요. 그죠? 여기 정의하고 그 언저리에서 비슷한 얘기가 있었는데, 우선 첫째, 저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받아들이실 수 있을지, 그 두 번째 받아들이신다면은, 요 정의와 충은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대답하시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넓은 의미에서 충 속에 정의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정의를 구성한 충의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정의일까 아닐까 막연하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제 이러한 생각이 받아들이실 만하신지, 이론적인 맥락을 한번 제가 좀 점검을 하고 싶어서요, 머릿속에서. 그래서 이 질문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 답변하시기 전에 정병용 교수님 혹시 질문해가지고 같이 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가지고 박정승 교수님이 마지막 말씀하실 때 프랑스 인권 선언을 말씀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제 생각에 혹시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좀 힌트를 주시면은 제가 또 깊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프랑스 인권 선언이라는 것은 그 시기로부터 소위 모든 개인이 소위 사법관계의 주체가 될 수 있던 역사적 시기였다. 최초의 타이밍이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의 사법관계의 주체라는 것은 모든 개인의 재산이라든가 가족관계에 있어서는 사적 영역에 있어서는 주체가 될 수 있었다. 그런 역사적 어떤 그런 그 계기를 통해서 시장경제 체제의 토대가 성립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 근래에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분이 이거 저기 프랑스 혁명이 볼셰비키 혁명하고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가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는데, 물론 잔혹함이 있고 다 있지만 거기에는 그것이 어떤 역사를 변혁시키는 어떤 사상이 존재하고 있었던 점에서 볼셰비키 혁명하고는 차이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프랑스 혁명을 계기로 해서 신분제 타파가 되면서 모든 개인이 평등해지기 시작했고 소위 시장과 경쟁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이 사회가 발전이 시작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반발해서 물론 이제 사회주의도 발생했고 했지만, 그런 면에서 우리가 그 프랑스 인권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인류 역사에서 아주 그야말로 새로운 세계 질서의 좌표가 될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하고도 아까 초기에 다른 분이 말씀하신 우리는 내로남불 아니냐 이런 부분에서도 뿌리는 사실은 사상적 배경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내놓고 이야기하는 것을 조금 꺼리는 부분이 있지만, 이제 그런 사상적 배경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정의가 무엇이냐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180도가 달라지게 되니까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프랑스 혁명 사상 이 부분이 우리 인류의 역사에서 새로운 출발점을 제시하는 어떤 이정표가 됐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생각에 혹시 제가 좀 수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힌트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네, 그렇습니다. 이제 시간도 이제 어지간히 경과되고 해서 김명석 교수님께서 이남민 쌤 그 질문에 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박정순 쌤께서 정병용 교수님 질문에 답하는 순서를 해서 오늘 세미나를 마무리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명석 교수님. 예, 이남민 선생님 아주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그 황금률이나 서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언급하기도 했던 그 황금률이 가지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칸트도 이제 그런 걸 지적했고, 또 이천이나 이제 주의도 이제 그런 것 정약용도 이제 그런 것들을 보아서 이제 서나 이제 황금률을 다른 덕목이나 원칙으로 보완해야 한다라는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제가 시도했던 방식은 황금률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황금률을 어떻게 이제 워딩을 잡느냐에 따라서 그 워딩을 어떻게 잡고 어떻게 거기에 따라서 이해하느냐에 따라 황금률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도 있는데, 그 황금률이나 서라고 하는 원칙을 최대한 이제 호의적으로 해석해 줄 수도 있겠다 하는 것이 이제 저의 생각이었고요. 그 황금률이나 서를 이제 그 어떤 핵심이 되는 정신을 살리는 방향으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주면 그 싱어가 말하는 정의라든지 아니면 이제 나와 상대를 동등하게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가 상대보다 더 낫고 뭔가를 이렇게 가질 수 있는 어떤 그런 특권을 가진 존재가 아니라 나와 상대가 동등하다라고 하는 일종의 이제 평등적인 사상을 그 핵심으로 이제 깔고 있다는 식으로 황금률이나 서를 이제 호의적으로 해석을 해주게 되면 그 정의라든지 또 이천이 말하는 이제 충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부의 다른 원칙을 더 도입하지 않고도
상당히 이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이제 좋은 이제 원칙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이제 호의적인 그 해석의 시도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충과 정의를 이제 비교할 때 그 충을 만약에 이제 이청이나 이제 주의 해석처럼 어떤 그 규범이 담지하고 있는 원칙들에 대한 충성이라고 본다면 그 충이 이제 그 로열,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이제 그 이제 따르려고 하는 이제 그 원칙이나 그 뭐 규범 이런 것들 속에는 그 전통적으로 인정되는 여러 가지 덕목들이 다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용기라든지 뭐 절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덕윤리에서 인정하는 덕목들이 이제 포함이 될 것 같고요. 그 규범 속에. 그리고 이제 그것에 대한 충이라고 그 로열티를 이제 충이라고 본다면 정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덕목들 중에 그 나와 상대를 동등하게 여기는 이제 평등의 주안점을 둔 덕목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또 공자가 이제 설을 통해서 얘기하고자 했던 것이 그 자기가 싫은 것을 남에게도 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와 상대 다른 사람이 동등하다라고 하는 그 평등적인 생각을 가져라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그런 점에서 그 이천이나 이제 주의가 생각했던 그 충이 이제 가리키는 그 여러 덕목들 중에 그 평등이라고 하는 것도, 또는 동등함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또 중요한 하나의 그 일부의 덕목으로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정순 교수님. 예, 제가 간단하게 답변하고, 제가 원장님의 명을 받아 두 분을 또 참공리에 모셨기 때문에 저에게 마지막 질문을 두 분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까 그 질문 하셨는데, 그 불란서 인권선언은 이제 1948년 세계 인권선언에서 가장 이제 근접하고 또 거기에서 많은 것을 이제 따왔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조는 이제 자유와 평등 권리가, 인간은 동등하게 태어나서 동등하고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2조에서는 이제 거기 liberty, property, safety, resistance against oppression이 나오게 되는데, 자유와 이제 재산, 그리고 안정과 그 다음에 압제에 대한 그 거부를 이제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그 불란서의 정신을 이제 인간과 시민의 그 권리 장전하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그 볼셰비키에서 그 혁명하고 상관성은 어떻게 되시는가를 물어보셨는데, 일단은 아까 제가 그 칼 바삭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장전 불란서 1789년은 17개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혁명 전에 3부 구조에 의해서 왕이나 귀족 등등, 그 다음에 또 종교적 고위층에 의해서 이제 많은 인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러나 모든 계층까지 그게 다 흘러가지는 못하고 가운데 있는 부르주아가 이제 어느 정도 사회 전면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이제 인민과 그 시민의 권리 장전이 되고, 볼셰비키까지 나서 그런 밑에 있는 하층민들에게까지, 노동자들에게 그러한 재산권까지 내려가기에는 상당하게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얘기하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 장전은 부르주아를 위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볼셰비키에서는 결국 그게 이제 19세기, 20세기 초에 나온 거고, 이거는 1718세기 초에 나온 거니까 시간적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지만, 이거는 아까 그 바삭이 얘기하는 그러한 공동적 재산권뿐만 아니라 동시각적으로 그러한 노동자들의 노동권도 같이 섞여 있는 그러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뭐 인류 역사에 있어서 그러한 혁명이 새로운 인권을 새롭게 창출하고
보다 좋은 사례를 나올 수 있겠지만은 두 혁명 사이에는 상당히 시간적 간격이 있기 때문에 부르주아이고 이거는 프롤레타리아로 했다. 그렇게 하기는 너무 단순하지만 일단 저는 그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제가 이제 성공리에 모셔서 성공리 이제 잘 끝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제가 질문 이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황금률은 황금률 혼자 있는가? 아까 여기 김명석 교수님께서 은백률이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황금률이 있고 그 다음에 은백률이 있고 그 다음에 황동률. 영어로 하면 이제 골든룰, 실버룰, 그 다음에 카퍼룰인데 김명석 교수님이 얘기하는 그것은 황금률의 부정형이 은백률로 보는데 제가 알고 있긴 그렇지 않고 황금률에는 긍정형과 부정형이 있고 은백률은 서로 동시각적으로 상호 교환을 하든지 아니면은 거기다가 어음을 쓰고서 다 함께 받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는 가는 말이 좋아요 오는 말이 구할 줄 알았는데 황동률이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보게 되면은 황금률은 아무리 해도 그 자기 중심적으로 타인들 보게 되는 건데 그걸 벗어나서 타인 중심으로 보게 되면 그거는 황금률보다 더 상위의 원칙인 어떤 의미에서는 친절의 원칙이 나오게 되거든요. 정의의 원칙보다는 친절의 원칙이 되어 나가서 보면은 4가지 원칙이 이렇게 줄줄이 있는데 그 중에서는 이제 황금률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4가지 원칙에 대한 문제인데 그 다음에 문제는 그런 황금률이 인간 교류에서 결코 성공을 할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50년도에 결국 거기 내시 솔루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프리스너 딜레마 게임이 나오고 그다음에 셀피시 진이 나와가지고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는 협동하고 그다음에는 상대방이 협동하면 협동하고 협동하지 않으면 협동하지 않는 소위 티포텟이 모든 그 규칙들이 쌓아갖고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결국 티포텟입니다. 티포텟은 결국 처음에는 황금률 그 다음에는 황동률이 합쳐진 겁니다. 그러면 인간 교류에서 지금 게임 이론에서 가장 좋고 그 다음에 다음 세기에도 계속 살아남을 수 있는 원칙은 바로 티포텟으로서 황금률 플러스 황동률이 되고 있는데 두 분만은 황금률만 강조를 하셨는데 지금 게임 이론의 그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 수 있을까요? 너무 길게 했고 그냥 코멘트로 받아들이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그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조영훈 교수님하고 김명석 교수님께서 그러면 박정순 교수님의 있고 게임 이론에 입각한 그 황금률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 각각 어떤 답을 하실 것인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죠. 그 조영훈 선생님 안 들립니다. 안 들려요. 선생님 안 들리세요? 기독교의 황금률 같은 경우는 그 예수님이 얘기하신 원수 사랑의 맥락에서 이게 얘기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보통 인간이 실천하기는 참 어려운 그런 그 고도의 어떤 윤리적 요구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왜 실천 가능성이 약한 황금률을 굳이 주장해야 되는가? 그거는 어쩌면 어떤 윤리적 이상을 우리가 끊임없이 이야기할 때에만 비로소 우리가 현재 이성의 한계가 어디까지 있고 또 어디까지 가야 할 것인가 그런 자기 비판의 준거도 생기는 게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점에서 때로 종교인들이나 신앙인들을 보면 그렇게 좋은 얘기는 하지만 실천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늘 보면서 종교 자체를 부정하거나 버리는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어쩌면 그런 이상적인 이야기들이 계속 있어야지만 끊임없이 우리를 반성해 가면서 우리의 자아 그 중심성을 조금씩 확장할 수 있는 게 아니겠는가. 그리고 구체적으로는 이제 그것을 뭐 종교든지 아니면 학교든지 아니면 가정이든지 혹은 사회든지 어떤 교육 과정을 통해서 아까 그 삐아제 뭐 혹은 다른 많은 그 파울러 이런 도덕 발달 이론을 얘기하는 분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목한다면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확장해 가야지 되는 과제
우리가 파악을 하면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도 별로 그렇게 드릴 말씀은 많지 않습니다. 그냥 조영훈 교수님 말씀에 이제 묻어가는 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이제 이상인 것 같고, 또 이렇게 매우 이렇게 실천하기 어려운 단순한 듯하면서도 매우 어려운 이제 원칙인 것 같은데, 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이제 실패하고, 또 아까 말씀드린 여러 이제 다른 버전들이 또 이렇게 차선적인 원칙으로 이렇게 많이 유행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뭐 이상으로 이렇게 그래도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가까이 가려고 이제 노력을 할 수 있도록 뭔가 이렇게 이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지금 들고 조금 더 또 깊이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정말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지금 박정순 교수님 그 질문, 그 진화론에 입각한 그 게임 이론에 의하면은 틱부텟 아닙니까? 모든 생명체가 살아남기 위해서 처음에는 황금률을 적용하지만은 저쪽에 반응을 봐가면서 배반해야 된단 말이죠. 저쪽이 배반하면 내가 배반하지 않으면 나 생존이 안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황금률이라는 것이 이게 이제 두 분은 아주 지키기 어려운 도덕률이고, 이게 이제 우리 북극성 같이 해야 될 당위 같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게임 이론에서 보면은 황금률은 꼭 끝까지 지키면 죽는단 말이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각각 그 종교, 기독교나 유교나 무엇을 지금 대안으로서 낼 수 있을 것인지 답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네, 오늘 한글을 뭐 그렇게 돼서 우리 그 원장님 말씀하신 전까지는 고상한 보편 윤리를 내세운 네 분이 다 돌을 닦으신 분이라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갑자기 어려운 문제를 제시하셨습니다. 아이고, 네, 좋습니다. 오늘 우리가 뭐 이제 정말 이런 그 너무나 엄청난 이런 그 문제에 대해서 이거 뭐 단칼에 어떤 답을 지금 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오늘 이제 그 인권 문제, 또 자스티스 문제, 또 이제 황금률에 대한 문제, 뭐 또 이제 그 진화론에서 말하는 그런 또 그 게임 이론,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을 좀 더 우리가 연구해서 정말 세계화 시대에 좀 걸맞는 그런 보편 윤리를 만들어내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이 듭니다. 오늘 정말 좋은 논의들이 진행됐다고 생각됩니다. 여러 발표 선생님들과 또 토론에 참여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이것으로서 종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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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